중산동 동아쌤인데 그 전에 이제 국어 예를 들어서 뭐 A 학원에서 배웠다고 치더라도 동아쌤 문제 D니까 D급 풀이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문제 이게 친숙하다, 친숙한 소재다 이걸 고민을 했는데 친숙하다, 친숙하지 않다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이야? 그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주관적이면 이걸 혼란스럽지 않게 이건 친숙하지 않습니다. 친숙합니다. 라는 글을 명확하게 써줘야겠구나. 객관적인 글의 증거를 써주는 거나 근거. 요거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 주관적이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친숙합니다. 이건 친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써주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친숙하더라도 내 주관은 객관적으로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딱 찾으니까 여기 다 나오는데 알고 계시겠죠? 생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나와. 완전히 친숙한 소재가 오페라하우스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발표 빗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발표 대상이라는 거는 이거 발표 대상이 소재인데 이 소재를 내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내기 적당한 거는 제재밖에 없어요. 주제와 관련된 소재. 그럼 주제 플러스 소재, 재료, 제재만 시험 문제를 내요. 수능 수준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소재와 제재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페라가 소재예요. 요 발표 안에서 여기 안에서 보면 박석, 궁궐의 박석에 대하여 이렇게. 그럼 그 궁궐의 박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고, 네가. 익숙하냐고. 안 익숙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숙한 소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주관적으로 네가 역사를 좋아해서 박석 저는 빠삭하게 알아요. 이렇게 알지언정 이렇게 주관적 판단이 낄만한 것은 글에다가 명확한 근거로 이거는 친숙하다, 친숙하지 않다를 써줘야 된다고 명확하게. 문제의 구조들이.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친숙하다, 친숙하지 않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었다고 했으니까 발표 대상은 박석인데 친숙한 소재에 빗댄 건 여기 오페라하우스 빗댔단 말이에요. 박석을.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는 친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박석이 친숙한 게 아니고 얘가 친숙한 거니까 소재에 빗. 자, 발표 대상을, 그러면 박석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요. 그러면 여기는 너는 두 번째. 그거는 됐지.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페라 하우스에 거의 비슷한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넣은 것은 마치. 그러면 이 소재를 빗댈 때는 A 소재와 비슷한 소재인데 이게 박석이고 이건 오페라 하우스라고 했다는 거지, 너는. 그러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의 소리가 내는 원리 자체가 너는 익숙하다고 판단한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 소재 자체도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더 익숙한 오페라 하우스를 넣었어. 그지? 그냥 같은 원리입니다. 한 거를 너는 여기에서 친숙한 소재를 빗대어 표현하여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마무리는 6인데 여기를 마무리로 또 생각한 거네. 여러분 하면서 여기가 마무리인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 마무리는 여기고. 또, 자, 궁궐의 박석을 통해서 체험하고 세계관 창작하고 보인 만큼 보인다. 이거거든. 이게 뭐라고? 익숙한 소재가 아니라 한자 성어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친숙한 소재를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마무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친숙한 소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써줄 수가 없다고. 논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친숙한데 어떤 학생은 오페라하우스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인 소재일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풀이법.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때는 객관적인 근거. 분명히,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야 돼. 두 번째. 나의 반응. 요 6번의 나의 글쓰기의 반응을 보면 행사 개최 목적부터 이렇게 해서 전시한 학생들의 반응을 강의하여 전시를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초청할 때 이 뒤풀이에서 질문 답변 시간이 있는데 기대가 되면 이렇게 써주는 거는 이제 흐름상으로는 자연스럽거든. 흐름상으로는. 근데 이 뒤풀이 시간이 다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잖아. 그러면 요 뒤풀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자, 요거 시간도 갖고 있으면 마련됐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뒤풀이 시간, 요 A, 그죠? A 부분에 넣었다고 생각한 거야, 너는? 그러니까 여기에 없지. 요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이게 있다면 그 내용도 써줘야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초청을 하면서 작가를 초청하면서 그 뒤풀이 시간까지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 작가님 감사하고 강연 질의 등자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주고 질의 등자 시간을 기대합니다. 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A 부분에다가. 써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글 자체가 이걸 계획을 해서 이걸 썼다고 쳐봐.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다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이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그제? 흐름이 아니라 글쓰기의 계획이고 이게 반영되니까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거든. 팩트로.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지 흐름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순서적으로는 이게 다 맞아. 이게 다 필요하고 흐름상으로 이게 늘 수도 있어. 편지에서 초대를 하면서. 그렇지만 계획을 하면서 계획 자체 내에서 그 논의가 됐다 안 됐다는 또 별도의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를 초대하는 글하고 그 다음에 그 초대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 하고의 차이. 그래서 범주가 조금 다르거든. 근데 어쨌든 글을 쓰면서 이걸 풀 때 보면 그러니까 흐름이나 이유를 잘 생각을 해.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다 잘 하는데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생각이고. 뭐 취지는 어디 있어요? 강연 전에 낭송한 시를 소개하면서 신앙송의 취지를 담아야겠어. 그러면 요게 신앙송 찾아봐. 나에서. 거기도 있고 여기에. 나에서 찾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에서 찾아야겠어.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 나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나에서 취지 신앙송. 신앙송에 하나도 안 써 있어. 낭송합니다. 이렇게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이렇게 취지가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적어주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취지라는 말은 이유가 되겠지. 그럼 왜 하는지 이유만 써두면 되는 거겠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취지예요? 그럼 앞에 낭송한 시를 소개하는 건 어딨어요? 강연 전에 낭송한 시를 소개하면서 그러면 이 소개하는 게 강연 전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강연 시작하잖아. 그래. 근데 여기 설명하면 다 올해 계획 작가님 행사하고 여기에 작가님의 전화를 전하고 강연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썼지. 그럼 똑같이 구조가.
그 소개가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낭송하려고 합니다. 한 개 소개한 거라고.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이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뭐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라고 이렇게 딱 나왔거든. 그럼 그 구조를 문제에다 따라 쓴 거고 여기에서 전하고자, 전하기 위해서를 취지라는 단어로 전하고자가 취지라는 단어로 바꾼 것 뿐이거든. 시작되기 전에 문학 동아리 학생들이 수록된 작가님의 이거를 낭송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개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뭐더라? 거창하게 생각한 거 같아. 근데 이거 뭐뭐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걸 알겠지? 네. 그러니까 취지나 이유 같은 거는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써줘야겠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건 다 하나하나 있는데 이렇게 놓쳐진 거고 여기에서 취지라는 단어는 됐고 소개라는 단어는 힘들어 했다는데 그게 써있기만 하면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강연 전에 라는 단어를 써준 거야. 써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흐름보다 흐름도 중요하지만 흐름은 이걸 다 맞게 써. 근데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보통 보기 순서가 그러니까 보기의 근거의 순서가 보기 얘 순서랑 맞아요. 쓰는 건. 안 맞는 경우에도 한 20% 있는데 제시문의 순서랑 선택지의 순서는 일치해요. 그럼 그 근거의 위치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5번의 근거가 맨 위가 있고 1번의 근거가 맨 밑에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순서가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로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 푸른 문제를 왜 답이 근거가 여긴지, 오답의 근거가 어딘지 화살표로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적절한 간격을 띄고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됐나요? 12번은 결정적으로 그냥 뭐 붙어서 쓴 거야. 조사하고, 불완전 명사하고 이 차이만 알았으면 됐었는데, 그죠? 띄었으면 불완전 명사고, 불완전 명사가 필수 관용어 필요한 건 알죠? 이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이 제시문에 나온 게 중요하고, 흐름은 다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오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불완전 명사는 그래서 갈 수 있다. 갈 때 있다. 갈 때. 여기에서 이 갈이 수라는 불완전 명사를 표현하는 필수 관용어라고. 필수 부사는 사람이 그죠? 주었다. 그치? 누구에게? 사람에게 물건을 이렇게 됐을 때 간목 직목 했을 때 이 직목은 을이 써 있는데 이게 에게가 써 있지만 이거는 목적어 구실을 해서 간접 목적어다. 간접 목적어를 한국에서 필수 부사라고 합니다. 필수 부사는 많이 나오거든요. 필수 성분으로 자릿수 할 때. 근데 이제 필수 관용어도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근데 이렇게 띄어서 쓰면 이게 불완전 명사인데 근데 여기에서 대로 읽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나 걸렸다. 읽는데 했을 때 이 대자가 의존명사하고 의존명사. 이것도 의존명사, 이것도 의존명사네. 그죠? 이거는 어미고 그러면 조사하고 어미하고 또 뭐 있죠? 조사, 어미, 불완전 명사, 불완전 명사하고 또 뭐 있죠? 접사가 있죠. 접사 그 차이. 근데 이 접사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어에서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단식 복식이 있는 것처럼 복합어에는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있는 합성어하고 파생어. 그럼 이 파생어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나와요. 이렇게 접사.
그러면 이건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어다. 그러면 어떤 단어 앞뒤에 붙어서 이 뒤에 이 단어를 더 뜻을 보강하거나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파생어 종류가 뭔지는 사실은 더 자세한 문법책을 들어서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이 파생어가 개이득 했을 때 개가 무슨 뜻이요? 어른들이 개이득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쓰나고. 근데 요즘은 익숙하지만 개이득이 옛날에는 개이득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했거든. 그게 접두사거든 개가. 그러면 조사, 이 접사는 단어로 쓰이는 건데 이 조사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단어를 한 거야. 이 조사도 단어야. 근데 요거는 하나의 파생어 접두사 접미사라는 단어고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어근은 아니야. 추가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조사의 이거는 형식적 이해만 되는 거야. 근데 어미는 이렇게 있고 이게 서술어를 기본형으로 해. 그래서 서술어를 못 찾으면 이게 어민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 서술어 기본형을 찾으면 어근을 먼저 찾고 플러스 이게 붙어서 이게 바뀌어갖고 활용을 하는 걸 또 맞춰야 돼. 근데 애매한 게 이 불완전 명사는 그런데 이거는 붙어 있잖아. 이것도 붙어 있고 이것도 붙어 있고. 요거는 띄어 있어. 띄어쓰기로. 불완전 명사가 의존 명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야. 그럼 뭐에 의존하냐? 필수 관용어에. 맞아? 그래서 여기서 띄어쓰기라고 써놓는 거야. 필수 관용어. 명사지요. 불완전 명사는. 명사를 꼭 이렇게 관용어로 꾸며줘야 이게 의미를 가져요. 이게 명사고, 근데 혼자서는 못 써요. 이게 수?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관용어로 꾸며줘요. 어떤 수,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가는 방법 할 때 그들이 이 수가 가는 할 때가 가는, 갈 방법. 이 수가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이란 의미. 그 가는이 그럼 필수부사예요? 필수 관용어. 필수 관용어. 왜 그러냐면 가다라는 게에다가 플러스 리을이 붙어버렸잖아. 그래서 관용어가 됐지. 가다라는 동사가 관용어로 바뀌었지. 이거 부사어잖아. 필수 부사어처럼 필수자가 붙는 게 이렇게 필수 관용어, 필수 부사어, 필수 관용어 이 두 개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서 써줬다라고 그러면 이게 오타가 아닌 한, 근데 오타가 없어요, 수능에는.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그런 게 없다고. 띄어쓰기 잘못한 걸 찾아보세요,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면 이거는 무조건 불완전 명사라고. 왜? 조사는 붙여서 써야 돼. 교차거, 부차거, 첨가어, 우랄, 알타 이거라. 그러면 조사하고 명사, 불완전 명사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 듣죠? 근데 문제는 이 조사하고 그러면 이 접사를 보면 이제 조사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사의 종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다. 애가 학교는 명사인데 애는 처수격 부사거든요.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부사 종류들을 다 외워야 돼요. 또 특히 이게 주격조사 이런 거 말고 필수 기본적으로 쓰는 조사 말고 보조사도 다 외워야 돼요. 심화되면. 근데 어쨌든 조사도 붙이고 접사도 붙이고 어미도 붙이는데 조사는 뜻 기능이 없이 형식 기능만 한다고. 형식 기능. 이게 주어다, 이게 목적어다 이렇게. 근데 보조사는 이 접사처럼, 이 접두사 접미사처럼 보조사는 요 주어 너만 와라. 그러면 만자가 보조사거든. 아니 이 너 하나만 하는 너만 오직이라는 뜻을 보조를 해요. 또 그래가지고 보조사하고 접사는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보조사 되는 프린트를 다 읽어보고 접사 되는 프린트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접사는 단어로 딱 띄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이게 단어는. 그러니까
조사하고 그럼 이거 두 개를 구분하면 조사하고 어미가 또 왜 애들이 헷갈려 하냐면 이 어미에서 학생이요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이렇게 쓰면 학생이다 해서 된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연결 어미로 쓰인 거거든. 조사가 아니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어, 동사,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학생이니, 학생이요 와서 활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 조사는 활용 변화를 못 시켜. 그거 딱 하면 그 뜻이에요, 그냥. 그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를 풀 때, 이 의존명사가 있고, 여기 조사가 있고, 첫 번째 의존명사, 이렇게 나눠져서, 의존명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그죠? 근데 만큼도 두 개로 나눴고, 대도 의존명사가 있고, 여기는 어미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이 깔려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미에서, 이게 비슷하죠? 는데, 대, 요건 대야, 는데가. 그러면, 이게, 이 대는, 어떤 걸 의존명사기 때문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다. 갈 때, 이렇게 쓰면, 갈 때하고, 갈 장소, 이렇게, 어떤 데인데, 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그러면, 갈 것. 그러면 이 의존명사는 것, 방법,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거의. 근데, 조사는, 조사로 써있어, 대자가. 가는 방법, 비가 오고, 이게 안 돼. 그냥,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이게 격조사로 했잖아. 한정적,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가는 만큼 했을 때 이 만큼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로, 보조사로 쓰이면. 그 정도로만 쓰이는데, 만큼처럼 떨어지면, 어느 정도에 향해서 독립적인 어떤 틀이나 형태를 갖춘다고. 됐어요? 어미는 붙이죠. 당연히 어미는 붙여.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서술어가 나오면, 이 서술어에서, 이렇게, 이건 동사고, 이건 형용사인데, 이게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관형어로. 그러면, 이거 보기 하면, 이게 명사로 전성할 수도 있고, 동사가. 여러 다른 품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동사, 형용사가 있으면 여기에 어간이라고 있을 때는 근, 뿌리고 있는 일자는 하나도 안 되네요. 근데 어간이라고 있을 때는 요걸 어간, 요만큼을 어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어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는 뿌리간이고 이거 줄기간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전체를 어말어미라고 하기도 해요. 어말어미. 근데 이 어말어미인데 이 어미 앞에 시, 존칭이나 시제를 놓는 여기가 선어말어미라고 그래요.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갖고 융합돼서 나와요. 통째로. 근데 이거는 빠리을이면 빠리을. 이거는 의예요. 의. 왜? 빨라 할 때는 의가 딸락해요. 의 탈락. 빠르니 빠르고 빨라 할 때는 의가 떨어져. 그거 어간이에요? 어간. 빠르다 했을 때 다만 어미. 빠르시다. 빠르시었다. 존칭시에다가 과거. 빠르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의만 떨어져. 그러면 어간이요. 어간이 떨어져서 근데 그걸 규칙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규칙적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규칙과 불규칙도 불규칙 자체를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불규칙이구나 이렇게.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FM 100%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일정 부분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불규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그냥 규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 불규칙은 정말 불규칙해. 그래서 불규칙은 따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미도 당연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거 동사냐 형용사냐를 봐야 되는데
애들이 헷갈린 건 뭐냐면 학교다. 그럼 학교다. 아, 어디 가냐? 여기는 학교다. 그리고 서술어거든. 이다가 붙어버리면. 근데 여기다가 학교이니 학교이고 이렇게 해서 이 다자 떠놓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붙어있는 건 맞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푸는 방법 중에서 자, 그러면 자, 이 필수관은 이 띄어쓰기를 띄었고 이거는 다 붙였었으니까 그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완전 명사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방법, 뭐뭐하는 상황, 뭐뭐하는 물체, 갈 물체, 갈 상황, 갈 것.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바꿔줘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불완전 명사는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접사는 접사하고 조사하고 구분을 했을 때 개이득하면 접사라는 거지. 조사 아니고. 접두사는 구분이 돼요. 앞에 붙으니까. 근데 이 뒤에 붙은 전미사는 이 파생어인 단어를 모르면 이걸 조사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사 구분 너는 간다. 너만 간다. 이거를 떼고 너만 간다. 너도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에? 근데 이걸 떼서 이걸 띈 다음에 너는 간다. 기본형으로 는 만들 수 있죠. 이게 조사 위치가 있어요. 조사는. 헷갈리면 그거를 가장 단순한 은는이가 을을 이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인지 접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접사도 할 때. 접두사, 전미사. 접두사 뒤에 오는 거 뭐라고 하죠? 이거 어근. 걔가 어근. 이거 명사. 단어. 명사든 형용사든. 근데 빠르다 할 때 저 빠르가 어근이에요? 빠르는 어근이고 하나도 안 변해. 100% 안 변한 건 어근. 한 5% 변하는 탈락이거든 이게. 탈락인데. 빠르가 어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간 내가 그랬잖아. 이 어간을 두 개를 어간이라도 한다고. 근데 이걸 더 자세히 하면 이게 뿌리 근자 하나도 안 변하는. 이거는 5% 정도 변하는 어간. 그러니까 빠르 자체를 어간이라고도 하죠. 여기 해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어간이라고 하고. 근데 이 어간을 더 자세히 하면 어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주냐. 탈락을 했는데 규칙이래. 왜 이게 규칙적으로 가다 불규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락하는 게 규칙이래. 그런 단어는. 그러니까 불규칙은 완전 불규칙이라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이렇게 바뀐다고 불규칙이 아니라고. 오해할까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탈락 됐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이 탈락되고 다 이거 조금 변화한 거잖아. 가끔가다. 그 외에 어미하고 여기에 선어말어미. 근데 이거를 다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있어. 선어말어미. 요거만 어미만 어말어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뒤에 이걸 이게 기준이잖아. 시업. 요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를 어간이라 그러고 여기 뒤를 그냥 어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싶었던 거 이걸 다 배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거였어? 그렇게 시간 상관없네. 그럼 넘어가야겠네. 자, 다음 거. 이걸 볼 때, 이거 틀리면서, 그러니까, 국어는, 그러니까 유추 해석은 안 되고 반대 해석은 된다는 거예요. 자, A가 길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 국어 책에, 이게 짧다 하면 틀린 거야. 길다 짤 때는 봐봐. 이게 있으면 이거를 길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걸 짧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거든. 이해돼요? 근데 국어책에서 국어 제시문에서 이거 길다고 나왔으면
짧다 하면 틀려. 자, 여기에서는 녹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녹슨다, 녹슬지 않는다 이 반대 개념은 돼. 나머지는 안 된다고 국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높다 그러면 이게 낮다 라고 하면 틀리고, 이게 넓다 그러면 이게 좁다 하면 틀리고, 이렇게 반대말 개념으로 해석은 되는데, 근데 이거를 반대말 개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돈이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은 부자다 근데 돈이 많다 그럼 틀릴 수도 있거든. 부자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 예, 황금이. 그런 것처럼 유추해서 해석하면 틀리거든. 그럼 여기에서 확인할 거는 이 기체가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럼 잘 타냐 안 타냐, 녹슬지 않냐 녹쓰냐, 요거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그 때문이면 이유가 되면 보통 원인이면 결과를 써줘요 국어가. 근데 특이하게 왜냐하면 때문이라만 결과를 쓰고, 왜냐하면 결론이고 이거. 왜냐하면은 수학으로는 거꾸로지. 이렇게 왜냐하면 P이다 이렇게 쓰는 게,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고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때문이다 나오는 거 외에는 모조리 원인 결과를 써주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이라고 나온 거에 앞에 줄을 찾으라는 거거든. 그 앞에 줄에서 이걸 확인하고, 때문이다 때문에 앞에 줄을 찾고, 이게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잘 타는지 안 타는지, 녹슬지 않는지 녹슬는지, 요것만 확인하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요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을 나오는데 그 반대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맞다는 거지. 왜 반대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A는 그러니까 오르는 거 고를 때도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반대니까 맞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어떤 내용을 써주고 그 반대를 딱 해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동어 반복이다 라고 내는 거. 자, 그럼 기억 앞에 찾아볼까요? 이건 완전히 똑같은 것 같거든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다. 그치? 이게 이유. 알았으므로 이유지. 하는 거로. 그러면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녹슬지 않은 거를 하면 이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다고 국어는. 이해됐어? 자, 다시. 아니, 지금 이 기억을 찾는 문제였는데, 기억에는 여기 선택지 나온 거랑 완전 반대로 써져 있다고. 근데 거기에 기억의 이유를 찾는 거니까 때문에를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지금. 수업의 의도는. 산에 녹을 때, 응? 산에 녹을 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녹슨 금속을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녹슬지 않은 금속을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는 이 기체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이 기억을 찾으러 갔는데 이 기억과 다른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 선택지에 나오면 이건 반대인 거라는 얘기라고. 자, 그럼 반대로 어떻게 쓰냐면 이게 길다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짧지 않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반대말로 쓰는 거야. 이게 녹슨 금속이다. 그럼 녹슬지 않는다. 그러면 녹슨 거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녹슬지 않은 것에서는 나온다.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만약 그러면 이 말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 신문에 뭐 성인은 피자를 좋아한다라는 얘기 나왔으면은 미성년자는 피자를 안 좋아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그거는 인문학적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
그거는 반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인과 미성년자를 두 개로 나누는 게 범주가 두 개만은 아니야. 성인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 노인도 성인이죠. 그러니까 범주를 성인과 미성년자를 이렇게 두 개 나눴을 때 이 피자의 호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범주로 맞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녹슨금속과 녹슬지 않는 금속은 녹슨 거에서 산소가 적용이 돼 있지. 녹슬지 않은 건 산소가 없지. 그럼 과학적으로는 산소가 있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남자 여자라는 남자 여자는 될 수도 있고. 남자는 피자를 좋아한다는 게 나오면 여자는 피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인정해.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재 상황은 됐지. 왜 됐어? 녹슨 거는 산소가 붙어 있고 녹슬지 않은 거는 산소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물질, 말하는 거기서 설명하는 물질은 산소와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두 개의 반대 개념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네가 이걸 풀을 때 이렇게 반대로 써 있다는 거를 반대도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저거 안 틀렸을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반대로 차단을 해보는 거 해봤으면. 근데 그런 차단을 안 해보고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맞을 수 있다. 맞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다 읽어보면 녹슬지 않은 금속과 녹슨 금속을 나눈 이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없고의 이유가 여기에 플로지스톤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대립되는 개념이거든. 됐어요? 뭐 안 되는데 너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인정해.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근데 생각을 할 때 완전 반대 개념으로 하는 거는 유추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해석이라고. 그걸 낼 수도 있고. 됐어요? 자, 이거는 그 동물마다 한 번씩 읽어볼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풀면서.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동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노루가 말한 거, 여우가 말한 걸 다 보고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근데 이거는 31번을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글이거든. 그러면 이 글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구도가 나오면 미친 영향, 구도, 의. 이거는 미친 영향, 구도, 의. 이렇게 원래는 세 개를 써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불확성이 사진에 회화가 미친 영향이잖아. 그러면 불확성이 사진에 주로 사용한 구도. 그러면 이 뒤에 회화에 어떤 구도에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지? 만약에 여기가 사용한 렌즈라고 했다면 저 위에 붓이 들어가든지. 근데 이 렌즈에 따라서 이 구도가 달라져야 되거든.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틀을 잡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 틀 대고 예술자식이면서 대표작품하고 맞춰준다고 치면 글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미친 영향도 쓸만한데 여기가 사진의 주요, 그러니까 미친 영향인데 이게 구도를 영향을 미쳤나봐. 그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았을 때 구도 문제였나봐. 흐름에, 그지? 그렇다면 여기에 구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렌즈는 좀 뜬금없다라는 거지. 근데 확인해서 읽어봐야겠지만, 그지? 렌즈는 여기서 보면 이제 구도라는 것은 이 물건을 배치하는 구조 자체거든. 바라보는 시각 자체고. 근데 렌즈는 기술이거든. 테크닉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 가능하지. 구도를 잡는데 이 렌즈가 찍으면 이게 물범이 세 번이 보여. 세 초점으로 보이고 두 개로 나눠서 보이고 그럼 구도가 두 개로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물의 속에 사진의 회화가 미친 영향이 회화를 보고 사진으로 회화가 들어와서 사진에 영향을 주고, 그죠? 왜? 회화 다음에 사진이잖아.
그러면 이 회화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이걸 갖다가 기계적인 렌즈로 느낀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걸 왜 못 찾아냈을까라는.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결정적인 예술사적 의의를 얘기하면 대표적 작품도 여기서 뒤에서 찾아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근데 여기 문제 자체가 읽은 후 정리한 독서 노트라는 거거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가 맞느냐라는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윗글을 다 읽은 다음에 추가로 공부한 것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렌즈를 얘기하면 이 전체 흐름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를 할 때의 느낌? 글쓰기를 할 때 이거를 쓰는데 갑자기 소재를 이걸 쓰게 되면 초점이 흐려진다고 할까? 일관성이 깨진다고 할까? 근데 이거 읽어보면은 이게 오답인 이유가 흐름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나와요. 그래서 알고 싶은 내용을 포함하면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니까 세상을 나오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라고. 근데 2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 렌즈를 써줬을 때 이 전체 그룹 속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회화와 사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지 렌즈를 초점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렌즈를 썼다면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언급한 거? 그치? 한두 줄 정도 언급하고 이 전체 회화와 사진의 관계를 중심으로 써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렌즈가 결정적으로 나와? 네. 어디에? 그냥 관광용지로 부각한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에게 도발할 거예요. 아니요, 렌즈 얘기 나온 건 아니야, 그러면. 광학 렌즈를 부착한? 네. 그 위에도 렌즈 얘기가 나와서. 관광 렌즈? 주로 사용하는데, 그럼 그 관광 렌즈를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 마주친 사람들의 돌발적으로 접근한 카메라를 허리 위에 위치해서 자유로운 각도로 촬영하고, 이렇게 구도 얘기하고, 플래시를 사용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결합시키고, 이렇게 됐지. 그 주로 사용한 렌즈 자체는 나오는데, 나오기 때문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내용에 포함하면 안 된다. 완전히 나오니까. 이 문제는 그거네. 근데, 더 알고 싶은 내용에서, 렌즈를 알고 싶은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전체 주제는 구도라고. 나오기도 나왔지만, 어떤 렌즈를 더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이 글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관광 렌즈라고 나왔잖아. 근데 위에도 렌즈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했다. 카메라 렌즈, 표준 렌즈. 그럼 둘 다 쓴 거네, 그죠? 렌즈 장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알겠어.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주제에서 글을 적으면서 요 글 자체 내에서는 구도가 문제지. 구도를 표현하기 위한 렌즈를 보드로 옵션으로 해놨지. 그 사용한 렌즈를 더 파고드는 거는 이거 자체,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야. 주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읽지 않았어도 이걸 썼을 거야, 일단은. 쓴 다음에 이거 자체는 다 여기에서 이걸 읽고 추가로 더 하거나 뭔가 생각해 보거나 하는데 의미가 맞으니까 전체 흐름에 맞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여기에 있는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다 읽은 후에 추가로 해야 할 걸 정리한 이런 식으로의 문제였으니까 의도상으로 이게 아니라고 하고 4개를 써도 되는데 근데 의도상으로 요게 안 써있으니까 아니다 라는 것보다는 의도상으로 이거를 더 추가로 주제에서 심화해서 학습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건 주제에서 심화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심화를 하더라도 구도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음 번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해설을 해줄 때 이거는 있고 이거는 다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설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주제 내에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 글이 원하는, 바라는 게 뭐고, 그걸 가지고 심화학습을 어떻게 하고,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여기에, 단순하게 이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개 정도 에라 났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주제 찾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만 여러 개 풀어보면 되고, 요것도 읽는 방법, 접근만 방법만 조금 정리하면 되고, 근데 요것도 읽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읽는 방법하고, 나머지는 공부하면 돼, 그냥. 문법도 풀고. 읽는 방법하고, 생각하는 방법하고, 이게 간극의 차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검증하는 방법만 하나 더 생기면, 이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네가 둘 중에 이걸 정반항으로 합쳐서, 내가 더 득점률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방법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딱 하면, 너 그걸 골똘히 생각을 해. 근데 논리성은 있어. 그래서 뭔가를 연결해. 근데 시간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죠. 어쨌든, 여기에서 친숙하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온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가장 맞다? 이거 친숙한데, 여러분, 저는 친숙 안 한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걸려버리고, 특히 막 이렇게 빗대어 하면, 이거랑 A,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사실은. A와 B의 관계처럼, C와 D의 관계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거든. 유비추리로. 빗댈 때 A는 이거니까, 이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것처럼 봤을 때, 특징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마치 오페라 사회 모든 청중석에 거의, 이거를 비유법이라고 안 하거든. 이게, 이런 거랑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그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 그럼 유비추리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제? 근데 이제, 오페라 하우스의 원리, 친숙하게. 그러네. 네가 설명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 없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고쳐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생각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성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 빠르게.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근데 원칙 자체 내에서 애매하게. 오늘은 좀 크지.